자, 이번에 이제 볼 곳은 이제 그 앞에 얘기한 중국 토지법 대강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 보기 전에 앞에 이제 좀 살펴보려다가 이제 살펴보지 못했던 게 있잖아요.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군 점령지를 접수하면서 국민정부가 계례정권 화폐를 교환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폭 전화. 그러니까 이제 계례 정권의 화폐가 국민정부의 법화보다 훨씬 더 아래로 전해서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심화됐다. 그 내용이 있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내용 보면 자, 이때 이제 국민정부가 일본에 세운 계례정부 그러니까 남경에 세운 그 계대정부의 화폐를 아주 낮은 비율로 교환을 해줬거든요. 시가의 200분의 1로 비율로 이제 상정해서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남경이나 상하이에 있었던 이 계대정부 치하에 있었던 이제 그 화폐의 가치는 후리 조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 볼 때는 화폐가 후리 조각 되기 전에 물건을 사두는 게 더 이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재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만큼 수요에 맞는 공급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높이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왔고 중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자 빨려 나갔죠. 왜냐하면 이제 상해에서 이제 물건이 필요하니까 상해 쪽 갔겠죠. 그쪽이 더 인구도 많고 더 잘 사니까. 그러니까 중견에서도 그 뭐냐면 그 인플레이션이 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제 도시 중상층의 어떤 민심이 있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종전 후에 공산당 지배에 있었던 농촌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마찬가지였으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 공산당은 제2차 국공합작을 하면서 과거 소비에트 정부를 국민정부에 예속되는 지방정부 병구로 격화시키면서 동시에 소비에트 지역의 토지혁명 같은 급진적인 정책을 중지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예전에 감조 감식 정책을 이제 했다고 했죠. 자, 친일적인 지주 외에는 지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작료와 고리대 이율을 낮추는 감조 감시 정책을 완화됐다. 자, 감조 감시 정책 정도만으로도 농민의 환영을 받아 농민을 항일전을 동원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자, 공산당은 종전 후에 새롭게 얻게 된 농촌주의 해방구에서 감조 감시 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그 다음에 또 한편 친일적인 지주, 악재 지주를 토지를 몰수하고 처형하는 청산운동을 했는데, 자, 감조 감시 정책의 대상은 그러니까 감조 감시 정책에서, 그 지주들에게 이제 토지를 빼앗는 대신에 감조 감시 정책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지주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 자기 말을 잘 듣는 이런 지주들 얘기하고 그 외에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그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친일적인 지주, 악지주를 몰아가지고 토지를 몰수해서 처형하는 청산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전에 대비해 생산운동을 전개해 농업 발전, 농민생활 개선, 군대 보급 확보 등을 도모했다. 1946년에 오사의 지시가 내렸는데 이 오사 지시가 뭐냐? 자, 청산 감조 및 토지 문제에 관한 지시인데 그래서 각 해방구의 농민들 가야각색에 이제 토지 혁명을 가고 있던 상황을 통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오사 지시의 내용을 보면요. 1946년 5월 4일 공포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토지 문제에 관한 지시인데 항일전쟁기 때 해방구에서 토지 정책을 바꿔 지주적인 토지 소유를 폐지하고 농민적인 토지 소유를 신하는 토지개혁방을 나갔다. 토지개혁의 중점 대상은 극악한 대지주에는 청산투쟁이었고 토지 몰수는 친일파, 악랄한 지주의 토지에 대해서 가는 행위했고 분홍의 토지 재산은 원칙으로 손대지 않았다. 감조관시 정책에서 1947년에 중국 토지법 대강에 투자한 토지개혁이 나간 가도기적인 성격의 토지개혁 문제다. 그래서 종조의 감조관시 정책과 함께 이건 토지의 몰수 정책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이자와 소장을 그 감면하는 정책이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친일적인 지주와 악질 지주는 토지를 몰수하는 그런 정책을 했죠. 근데 오사지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그 친일파 악질 지주 도시의 토지 재산을 몰수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정책을 이제 공식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예전에 했던 것들을 공식화시켰고 그리고 다만 분홍은 제시켰는데 중국 토지법 대강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요건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오사지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야. 그래갖고 이때부터는 이제 뭐 분홍이든 나바이든 간에 토지를 다 이제 뭐냐면 그 몰수해서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정책들을 했는데 이 중국 통치법 대강은 저도 해방구에 한해서 하는 거죠. 게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이 건립되고 토지법을 만들면서 개혁법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조관시 정책 그리고 감조관시 정책에서 예외적으로 요 정책들을 오사지시에서 확장화시켰고 그다음에 중국 토지법 대강을 통해서 전국 토지는 이제 토지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중국 토지법을 통해서 해방구에서 해방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일적인 지주, 악질 주주에 대한 토지 몰수와 재분배를 규정함으로써 그다음 농민들의 토지혁명에 참여를 촉진하고 한편 토지혁명이 지나치게 급진한 해에 모든 지주의 토지를 몰수 분배하는 정도가 나가지 못했던 것을 견제한 것이다. 이거 오사지시예요. 예. 내전이 정면적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공산당의 토지 문제에 대한 방침은 경작자의 토지를 소유한다라는 원칙에 입각해 그 전면적인 토지 혁명을 전하자. 이건 아까 이제 얘기한 이제 뭐냐면 중국 토지법 대강이죠. 예. 근데 여기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에서 그 소유제라는 거는 지주적 토지 소유제가 아니라 농민적 토지 소유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주적 토지 소유제는 뭐냐면 소유권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야. 자기가 매매, 양도, 상속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데 저당까지. 근데 농민적 토지 소유제는 소유권 앞에서 말한 지주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권. 그러니까 경작권을 주는 거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같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농민적 토지 소유제는 경작권을 의미하고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그렇고 예전 소련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하면 중국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소유권, 토지 소유권 다 누가 갖고 있어요? 그 국가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작권만 이제 농민들이 갖고 있는데 이 경작권조차도 그 뭐냐면 앞에서 이제 뒤에 얘기한 이런 합작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임미공사 등등 해갖고 다 몰수를 해서 집단을 시켜버렸죠. 예. 자, 하여튼 원칙에 입각해 전면적인 토지혁명을 전환하자 농민들은 새로 얻은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을 지지해 적극 내전에 참여했다. 그래서 공산당이 이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전체 인구의 90%의 농민들의 지지를 껐기 때문이고 그게 가능했던 것이 아직 아까 얘기했지만 토지법 대강처럼 토지를 이제 뭐냐 경제한 사람들이 주는 물론 여기 줬다는 말이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경제권을 주는 그런 정책 때문에 지지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엔 국민당의 실정과 대비되는 공산당의 농촌의 농민동원의 성공이 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를 가져했다. 자, 중경회담이 진행됐던 1945년 9월 국민당은 공산당의 포위 공개 지침을 비밀 내려 공산당 지배 지역에 대한 공격을 준비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요걸 놓쳤네. 그 여기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옥사지시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 토지법 대강을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조관시 정책을 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뭐냐면 악질 지주와 친일적 지주를 토지를 몰수했는데 이걸 공식화시켜 오사지시고 다만 분홍은 토지 분배 제외고 중국 토지법 대강은 이건 완전하게 이제 뭐냐 토지 그 경제 유지에 따라서 토지 개혁을 한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요건 해방구에 실시하고 나서 요건 전국구에 실시한 게 토지법 대강이고 이렇게 이제 단계 해갖고 토지 개혁을 했는데 이 오사지시하고 중국 토지법 대강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예. 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사지시하고 잠깐만요. 뒤 앞부분에 예. 어, 가까이면 여기까지 있고 음. 예, 찾았는데? 아, 여기 있네. 예. 자, 여기 보면 어, 잠깐만 이게 어, 오사지시를 제가 안 찾았네. 이거는 나중에 각자 찾아보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중국 토지법 대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47년 9월에 전국 토지회의에서 통과된 공산당의 토지개혁 법령인데 이거는
그 전국적인 거는 해방구에 한정돼서 이제 한 건데 제1조 보면 중국의 봉건적 및 반봉건적 착취의 토지제도 폐지하고 경자 유준의 토지제도를 실시한다. 그리고 모든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폐지하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오사지시 같은 경우는 분홍을 남겨뒀죠. 근데 이거는 모든 토지를 이제 다 대상으로 한다는 거야. 네, 모든 사당, 사찰, 사원, 학교, 단체 및 기구 토지 소유권을 폐지하고요. 토지개혁 이전에 농촌에 발생한 모든 채무는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감조강시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당시 이걸 남녀노소 구분 없이 공정하게 토지를 배분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주의할 거는 이 농민주 토지 소유권은 소유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게 11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배된 토지는 정부가 토지 소유권을 그 뭐냐면 발급하고 농민의 이를 자유롭게 관리하고 경작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오사지시가 요 밑에 있네. 자, 그래서 이 오사지시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토지법 대강을 넘어가는 가도기적 어떤 조치가 오사지시잖아요. 그래서 이 오사지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료 토지 문제에 관한 지시, 일명 오사지시, 1946년 5월 4일. 발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수신 각급당위원회. 기본 정세와 과업, 일제 패망 이후 해방구 농민대중은 자신의 손으로 토지를 획득하려는 광범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당은 이러한 대중의 정당한 요구를 결연히 지지해야 하며 과거 항전 시기의 감조감식 정책에서 나아가 경자유전 경자유기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토지개혁의 단계로 이행해야 한다. 토지 획득의 원칙 및 방법, 지주토지의 이전, 농민들이 청산투쟁, 소장료 반환 요구 등을 통해 지주의 토지를 획득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승인한다. 이는 농민의 자발적인 투쟁에 기초해야 한다. 친일파 및 악질 지주 처단, 매국노, 한간 친일파, 그리고 대중을 가혹하게 수탈한 악랄한 지주의 토지는 예외 없이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한다. 중농과 분농에 대한 정책, 중농의 이익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그들의 토지에 손을 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분홍의 토지 재산은 원칙적으로 보존하며 대지주와 분홍을 구별하여 대우한다. 분홍에 대해서는 오직 극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생산수단을 파괴하지 않는다. 항일 지주에 대한 배려, 항전기간 중 우리와 협력한 지주 및 그 가족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정량의 토지를 남겨두어 생활대책을 마련해준다. 3. 대중노선의 관철, 토지개혁은 결코 위로부터의 행정적 명령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당은 농민회와 빈농단을 조직하여 농민 스스로가 지주의 토지를 청산하고 분배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영도해야 한다. 법적 보장, 농민이 투쟁을 통해 획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식으로 토지 소유증을 발급하여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Would you like me to look for the general outline of 자, 그래서 이제 오사지시까지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해놓고. 예. 자, 내전의 전개 과정을 볼게요. 자, 중경회담이 진행됐던 1945년 9월 국민당은 공산당 포위 공격 지침을 비밀리에 내줘서 공산당 지배 지역에 대한 공격을 준비했다. 상시협정이 공포된 직후인 10월 중순에 국민정부군과 일본군 점령제 계대군이 공산당 지역을 공격했다. 그래서 12월 들어 내전 발생 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미국은 국공 양당을 조종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결정했고 허리가 사직하고 마샬이 특사로 파견되어 다른 정치적 당파를 용납해 국민정부의 기반을 확대하는 방침안에 양자 조정 역할을 했다. 다른 정치적 당파라는 것은 앞에서는 무당파, 제3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국민당 정부에 이제 끼어들어서 좀 국민당 정부 지지하기 위해서 기반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죠. 그해 1946년 1월 10일 마샬의 조종 아래에 쌈시협정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협상회의가 열리고 국공 간의 정전협정이 성립됐다. 자, 정치협상회의는 국민당 8명, 공산당 7명. 요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간파 내용이 있어요. 민주동맹, 중국청년단, 무당파.
각각 38명을 참가했는데 요건 앞에 쌍시협정에서 정시협상회의가 열릴 거라고 이제 했죠. 합의를 보고 나서 그 합의에 따라서 이 회의를 이제 개최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협상회의 관련된 내용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공산당 중심의 이제 국공개정 끝난 다음에 정치협상회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전에도 이미 정치협상회의가 있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정치협상회의도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예,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회의에서 하평 건국 강령, 헌법 초안, 정보조직안과 국민대표안, 군사 문제안 등을 채택해 1월 30일 폐막되었다. 그래서 이게 합헌경국 강령이 뭐냐? 요거 하나하나 나올 테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합헌공국 강령은 평화, 민주, 단결의 건국 원칙과 함께 인민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갖고 있고요. 헌법초안에서는 헌법초안 심의위원회가 두었고 국민당 항일정 이전에 작성 5호 헌법초안 있죠. 예, 그것을 바탕으로 수정하게 됐다. 그리고 정부조직안에서는 헌정이 실시되기 전에 국민당 20명, 공산당 10명, 민주동맹 4명, 무당파 6명, 조합 40명을 구성된 국민정보위원회가 최고 권력기구가 되고 국민대회안인데 이거는 일종의 재헌의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민대회안에서는 1936년 국민당이 선출한 1200명의 국민대표에다가 각 당파의 대표와 만주, 대만 지역에 850명을 증표해서 2050명을 하여 헌법제를 맡겼는데 이때 이제 국민당이 이제 선출한 국민대표회는 뭐냐면 이게 정식 그 위회는 아니고 국민당이 나중에 이제 헌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일당 독재 체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이제 바탕에다가 그 다른 작포도 첨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무당파 세력들, 그 공산당 세력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야당 세력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같이 합쳐서 헌법을 만들자 이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군사 문제안에서는 군대를 국가에 귀속시키며 군당, 군과 민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당군에서 국가의 군대로 전환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그 쌍시협정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 항목을 이제 세부에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협상에서 장래 국가 대권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한편으로 양당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정정談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국민정부의 장군과 그다음에 이건 3 이름이에요. 공산당의 주일래 마셜로 구성된 3인위원회 협의회를 따라 제1월 12일 정정명령이 내려져 전투를 중지하고 정절 시행하기 위해서 조정 집행구를 북평에 두기로 했다. 이때 북경이 아니라 북평이라는 것은 한 것은 그 당시 수도는 남경이었죠. 그러니까 수도 경자가 경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도가 아니다 보니까 북평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국共내정 후에 공산당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북경에다 수도를 정했죠. 그래서 서울 경자에 붙여서 북평이 북경이 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있고 자, 조정집행부는 국민정부, 공산당, 미국의 각계의 대표 3인으로 구성됐고 이들 3인의 합의에 따라서 필요한 명령을 국민정부 주석이 군사조정집행부를 경유해 발표했다. 여기는 이제 장개석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정정명령이 13일부터 발효되고 14일부터 부평조정 집회가 업무를 시작했다. 그래서 마샬 등의 3인 위원회는 2월 군대 정비와 공산군의 국민정부 편입에 관한 기본 방안을 합의해 양당의 군대를 단계별로 일정 비율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 미국이 이제 마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국민당과 공산당의 좌우합작을 이루는 어떤 노력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종의 그 좌파와 우파를 이제 합쳐서 좌우합작 어떤 것들 이제 추진하려고 했죠. 그래서 좌우합작 위원회 같은 걸 만들려고 했던 것도 이런 것들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그 중국 공산당 국공의 어떤 주선 과정에서 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좌파와 우파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좌우합작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이제 시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치협상회의와 정정의 결정에 대해서 공산당은 평화와 민주 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접어들었다고 높이 평가했고 장개석도 정치협상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언명해 잠시나마 평화를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46년 2월 중경에서
공산당 등이 개최한 정치협상회의 축하 대장이 일부 국민당원들이 습격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국민당 안에는 이러한 결과에 불만을 품는 세력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 다음 단락을 읽기 전에 정치협상이 관련된 내용, 관련된 사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사사에 나와 있거든요. 예. 자, 한번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거 쌍시 협정이고, 이 쌍시 협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치 협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예, 좀 또 약간 구체적으로 이제 합의를 더 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45년 10월 쌍시협정의 합의에 따라 1946년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중경 충칭에서 개최된 정치협상회의 정협의 5대 결의안 핵심 사료 내용을 제시합니다. 정부 조직에 관한 결의, 정부조직안, 국민정부위원회의 개편, 국민정부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되 정부위원 정수를 40명으로 확정한다. 위원 구성 비율, 위원의 절반 20명은 국민당 인사가 맡고 나머지 절반 20명은 타당파 및 무당파 인사에게 배정한다. 의결 정족수, 일반 의안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나 정부의 강령 변경 등 중대 의안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이는 소수 당파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조항임. 평화 건국강령, 화평 건국강령, 기본 원칙, 전 국민이 단결하여 삼민주의를 받들고 장개석 위원장의 영도하에 통일되고 민주적인 신중국을 건설한다. 내전 정지, 군사 충돌을 즉각 영구히 정지하고 일체의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한다. 민권 보장, 인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 거주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현재의 부당한 법령을 폐지한다. 정치범 석방, 항정기간 중 구금된 모든 정치범을 즉각 석방한다. 3. 군사문제에 관한 결의, 군사문제안, 군대의 국가화. 군대는 당파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어떠한 당파도 군대 내에서 조직 활동을 할 수 없다. 병력 감축, 전국의 군대를 정편하여 국민당군은 90개 사단으로, 공산당군은 18개 사단으로 우선 감축한다. 최종 통합, 6개월 이내에 전국의 군대를 재편하여 최종적으로 50에서 60개 사단 규모의 통일된 국방군으로 개편한다. 군정 분리, 현역 군인은 정부의 행정관직을 겸임할 수 없다. 국민대회에 관한 문제, 국민대회안, 소집 시기, 1946년 5월 5일에 국민대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제정한다. 대표 구성, 과거 선출된 대표 1200명의 자격을 인정하되 각 당파 및 무당파 인사를 추가하여 대표의 범위를 확대한다. 헌법 제정, 헌법은 본회의에서 합의된 헌법 초안 심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헌법 초안, 심의 원칙, 헌법 초안안, 정체, 입법원이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이 되며 행정원은 입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내각 책임제 요소를 가미한다. 권력 분립, 총통은 입법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입법원 3분의 2 이상이 재차 가결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지방자치, 성생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며 성의 헌법을 제정하고 성장을 민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결의안들이 이후 교장구 사건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음. 자, 정치협상회의가 이제 여기죠. 1946년 3월에 개최된 국민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당이 5호 헌법 초안을 수정해 책임 내각제도하는 정치협상회의 방침에 반대한 헌법 초안을 변경하지 말도록 건의하는 등 정치협상 결정을 부인하는 움직임을 나타났다. 뭐 이번에는 상해에서 온 내전 반대 청원단이 수도인 안경에서 폭도에게 습격당했다. 그리고 7월에는 국민당이 비판적인 민주동맹의 간부대 암살당했다. 결국에 국민당은 정치협상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11월에 공산당과 민주동맹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대회 열고 재원 작업을 했다. 이거는 이제 국민당의 어떤 독단에 의해서 열리는 재원 작업이죠. 자, 정치협상회의에 대한 국민당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소련이 철수하게 된 만주, 즉 동부 지역을 차지하는 국공 양당의 경쟁이
결국 정전협정을 깨고 무력 충돌을 이제 번져나갔고 1946년 3월에서 4월에 동북에서 이거 만주 지역이죠. 동북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마셜과 주은의 요청으로 6월 다시 정전명령을 내렸으나 별 호전이 없었다. 이제 미국의 조정이 실패되고 중국은 전면적인 내전이 돌아갔다. 도입했다. 자, 국공내전의 이제 상황을 보면 초창기 때는 국민당군이 절대 우세였죠. 병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공산군들이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넘어가는데 싸우다 보니까 이 국민당군이 너무 부평부패에 빠졌어요. 그래서 뭐 싸우다가 그냥 곧바로 항복해서 공산당 쪽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장비를 공산군에 갖다 파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국민당의 병력과 장비가 공산당에 넘어가면서 1949년에 가면 완전히 역전해버리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자, 그래서 한일전쟁이 끝났을 때 중국 국민당은 군대는 국민정국이 430만, 공산당 정부군이 91만 명의 민병 220만이었다. 자, 국민정부군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장과 보급품도 우수했던 반면에 공산군은 일본군에 빼앗은 구식 장비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국민정부군은 중국의 주요 도시와 주요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다. 장개석이 군사적으로 승부를 가리고자 한 것도 이와 같이 포멸적 우열 관계에 대한 자신감과 미소 냉전 체제의 형성이라는 국제 정세의 변화로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인했다. 실제 1940년 7월 내전이 전면한 해 국민정부군이 수십만의 병력을 동원해 공산당 지배 지역을 공격할 때 초기의 정황은 국민정부에게 유리했다. 그래서 국민정부군은 10월에 공산당 근거지에서 두 번째 주요한 도시였던 장가구를 점령했고 장개석은 5개월 만에 공산군을 전멸시키고자 장담 한 것을 시현하듯이 1947년 3월 항일전쟁 기기에 공산당 수도였던 연안을 점령했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좀 특징이 뭐냐면 그때 공산당은 그 어떤 정책을 했냐면 일단은 그 중요한 그 요충지를 버리고 후방 이제 농촌을 피하는 그런 정책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간을 버리고 시간을 버는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자신이 장악한 도시를 버리고 주변의 농촌을 가서 있다가 이 농지에 심을 키운 다음에 도시를 포위해서 다시 점령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고요. 이때 그 공산당이 그좀 패배하고 있을 때 패배 도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급을 해주거나 그다음에 공산군들 중에 다친 사람들 치유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북한이야. 북한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일종의 여러 식량도 대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이제 조상공들 이제 북한 지역에 가서 치료도 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건국 초기 때 중국 공산당 건국 초기 때 북한이 나름대로 중국에게 뭐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요런 이제 자신이 예전에 도와준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자, 그러나 내전 초기 1년간 국민정부의 신속한 승리를 거둔 것은 공산당의 전략적 방어에도 기인했다. 자, 공산군은 국민정부군의 주요 도시와 철도를 장악하면서 세계 지나치게 확장시키도 국민정부군과 정면을 대결하지 않고 퇴각을 했죠. 그러니까 정과 선을 내주고 면을 퇴각하고 거기에서 실력을 키워가지고 다시 정과 선을 장악하는 도시와 그 도시를 연결하는 그 뭐냐면 대도나 철도를 장악하는 그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극하면서 소규모 군대만 공격하는 유격전을 벌였다. 그래서 1947년 6월 말부터 공산군 대규모 반격을 개시했고 이때는 이제 동북, 하북, 중원, 상동, 서북의 국민정부는 대도시 방어에 묶여 있어 전투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됐다. 1948년이 되면서 양측의 형세가 바뀌어 공산군의 승리를 거듭하며 해방구가 점점 늘어났고 병력의 차이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래서 대전에서 큰 싸움이었었던 3대 대전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 3대 대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되게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 게시판에서.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 물어봐서 일단 답변은 해드렸는데 요게 이제 3대 대전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요심 전투가 있어요. 요심 전투. 예. 그리고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또 뭐야? 아, 저도 까먹었네. 예. 하여튼 요동 심야 전투가 제일 중요한 전투거든요. 예, 요 전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더라? 예. 그 남경 무한 진격 작전. 이게 있고 요런 것들이 3대 전투가
전투인가? 해야 작전, 평진 전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못하는 요심 대전투하고 그다음 무한 남경 대 그 진격 작전, 그다음에 해야 작전이나 이런 것들 뭐 3대 작전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내용이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48년이 되면서 양측의 형세가 뒤바뀌어 공산군이 승리를 거듭하며 해방군이 늘어났으며 병력 차이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대전에서 가장 큰 싸움이었던 3대 전투가 치러졌고 공산군이 차례 승리를 거뒀다. 우선 인표의 동국 야전군이 인표는 되게 유명하죠. 나중에 모태똥하고 이제 짝짝꿍했다가 모태똥한테 팽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국 야전군이 만주의 중심 지역을 둘러싼 공방 요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 가오된 금주와 잠춘을 점령한 등 만주 지역을 점령하게 됐고요. 그다음 해야 전투가 이제 앞에 언급했는데 그걸 팽덕회가 이제 등소평이 유를 중심했죠. 그래서 이 등소평은 정치가이면서도 군 사령관이야. 그래서 예전에 그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은 군사 지휘관이면서 또 정치가이기도 하는 네, 군하고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후방에 이제 강택민이나 그 다음에 지금 뭐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후린타오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정치만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앞에 등소평, 모태동은 다 군사 전략가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여튼 등소평등의 중원 하동 야전군이 해화 전투에서 승리해 중원의 요충지 서주를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동북 하북 야전군 평진 전투에 승리해서 청진과 부평을 점령했다. 이렇게 공산군이 반격의 승리를 거둔 것은 국민정부가 내전 중에 급속도 민심을 잃어 가고 있는 반면에 공산당은 농촌에서 토지개혁으로 강보면 농민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국공내전 때 공산당이 크게 이제 또 승리를 했었던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신중국 건설 관련된 내용. 요거 중에 이제 크게 배경이 됐던 것이 농촌에서 토지 개혁이에요. 앞에서 이제 얘기한 토지법 대강 같은 거 있죠. 요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정부군이 이와 같은 패배를 거듭하게 되자 정부안에서 하위론이 대두되면서 장개석 하야 요구가 나타났다. 그 장개석은 공군과 국부의 일부를 대만으로 옮겨서 후반기에 공고를 하고 주요 지방의 방어 책임자를 임명한 뒤 1949년 1월 하야하고 부총동 이종인이 총독직을 대행하면서 하야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이미 이제 뭐냐면 전세가 완전히 이제 역전됐는데 뭐 또 왜 하야하겠어요?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모태똥은 국민정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건을 제안했다. 4월에 열린 하의에서 그다음 공산당이 제시한 최종 수준안에 대해 국민당과 서남, 해남 장군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하의를 마찬가한 국민정부 대표단이 공산당 측에 가담으로써 하의와 마지막談判이 결렬되었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은 양작을 넘어 진군한 명령을 정부에 내렸고 남경, 그 다음에 무안, 서안, 상해를 차례를 점령하고 국민정부가 남경에 이어서 수도를 삼은 강주까지도 점령했다. 하해 결렬 후 이제 국민당 총재 장개성 끝까지 전세를 만회하려고 노력해 11월 강주에 들여 수도가 된 중경까지 직접 가서 사천선 방어전을 계획했으나 중경도 결국에 공산당에 함락했고요. 국민정부는 이어서 성도로 이제 수도를 옮겼다. 성도가 어디냐면 사천성이 있으면 사천성의 원래 성도가 중경이었거든요. 제2도시가 뭐냐면 성도야. 거기 옮겼는데 거기도 이제 점령해 버렸죠. 결국에는 대만으로 옮겨감으로써 중국 대륙은 완전히 공산당 지배에 들어갔다.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국부천대라고 해요. 국부천대. 국민당 정부가 어디로 바다 건너 대만으로 갔기 때문에 국부천대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고 내용은 있고요. 자, 중화인민국 수립과 중화민국의 철수를 보겠습니다. 내전이 진행 중인 1948년 5월에 공산당은 민주당파와 사회단체, 유명인사들에게 새로운 정치협상, 앞에 정치협상회를 갖췄죠. 근데 이제 요때 정치협상회는 1949년에 이제 나중에 아니, 이 정치협상회는 앞에 있는 정치협상회와 달리 국민당을 제외한 정치협상, 그러니까 공산당 중심의 정치협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협상회를 토집해 인민대표대회와 민주연합정부를 인원하고자 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이 이에 동조해 해방구로 모여들어 공산당의
중앙의 대표와 함께 신정치협상회 준비위원 설립과 임무를 협의했다. 그래야 민주당파와 민간단체, 무당파 등 민주인사들이 1949년 신정치협상회에 소집해. 이거 준비 과정이었고 실제로 1949년에 정치협상회를 소집했는데 이때 중화민국 인민공화국 정부 건립과 임시헌법 제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48년에 모집 예비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 모임에 따라 49년에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걸 논의하고도 합을 본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49년 가서 공식적으로 이제 개최됐던 거죠. 1949년에. 그래서 요건 예비 모임 관련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9년에 개최한 이제 정치 협상회 관련된 정역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요거는 뒤에 좀 다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공산당의 승리가 확실해지면서 중화전국 총공회, 중화전국 민주청년연합회, 중화전국 학생연합회, 중화전국 분여연합회 등등등 여기 민간단체가 성립되었고 또 늘어나는 이제 해방구 각지의 인민대표대회가 소집되어 행정기구가 설립되자 민주당파 인물들이 참여했다. 공산당은 1949년 3월에 승리 후에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서 중앙위원회 이제 그를 열어 활동 중심을 항촌에서 도시로 옮기고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전환할 것 등을 결정한 후에 당의 중앙기구를 부평 옮겼다. 그리고 1949년 6월에 부평에서 공산당과 민주당파, 당파, 민간단체, 소수민족가 학교 대표 등 134명이 모인 신정치협상회를 준비를 이제 열었다. 여기에서 신정치협상회 조직 교대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모택동을 중심으로 하는 상무위원회가 실무를 맡게 되는데 9월에 수립된 두 번째 준비회가 해외 명칭이 중국인민정치협상 줄여서 정협이라고 하죠. 예, 정협. 그 앞에 있는 정협하고 좀 구분되는 것들이고 요때 중화인민정치협상 공동 강령을 공포하게 되는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요게 그래서 요 부분을 하기 전에 이제 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동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동계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면서 다시 또 강독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몇 페이지까지 하면요. 714페이지부터 해갖고 음, 그 718페이지까지예요. 여기는 좀 내용 보면 알겠지만 국민당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민당이 이제 대만 철수하고 나서 했던 개혁 내용이 있는데 뭐 시험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2.18 사건 관련된 내용은 그 뒤에 있거든요. 예, 요건 다시 그때 얘기할게요. 한시중 얘기할 때 일단은 한번 강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아래는 올려주신 모든 이미지의 본문을 그대로 전사한 내용입니다. 요청하신 규칙에 따라 모든 각주 번호 기호는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손문을 이은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과 모택동이 지도한 중국 공산당의 오랜 내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중국 본토의 지배를 놓고 운명의 결전을 서둘러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측에 가담한 중국은 전승국으로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8년간 1937, 19, 45 지속된 대일항전으로 중국군 전사자는 100여만 명, 민간인 희생자는 거의 1,000만 명에 넘고 경제적 손실도 엄청난 것이었다. 당시 국민당 정부군의 병력은 약 430만 명이었고 공산당의 홍군은 팔로군과 신자군을 합해 128만 명이었다. 정규군을 놓고 비교하면 국민당 정부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국공의 싸움은 먼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한 일본군 점령 지역을 선점하려는 각축전에서 시작되었다. 즉, 팔로군의 총사령관 주덕은 홍군에게 즉각 일본군 점령지를 진격하여 그들의 무장 해제를 단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대해 장개석은 홍군의 군사 이동을 억제하고 국민당 정부군에 대해서는 일본 원수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연설과 함께 5개월 진 본군 총사령관에게 국민정부에 투항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8월 말까지 각지에 주둔하고 있던 공산군은 화북지방의 7할 이상을 신속히 장악한 데 반해 국민당 정부군은 중경을 중심으로 후방에 몰려 있었으므로 신속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그 위에 대일 전선 포고와 함께 진격한 러시아군은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를 홍군에게 넘겨주었으므로 만주에서의 홍군의 세력은 막강하였으며 군사 장비면에서도 점차 우세하였다. 미국 동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중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은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에 항복할 것을 일본 정부에 명령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중요 도시가 공산군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국민당군은 중요 도시에 군수하였으며 미해병대도 하여금 북경, 천진, 청도 등의 전략요와 교통통신을 장악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장개석은 중경에서 남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정식으로 국민정부가 업무를 개시하였다. 장개석은 국민당군의 우세와 미국의 원조로 중국 공산당의 병함은 힘들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였다. 그러나 국공의 대립은 처음부터 심각하였고 전후 질서는 흔들려갔고 국공의 분쟁은 확대되면서 전 중국은 다시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한편 항일 8년 전쟁에 시달린 민중은 모처럼 찾아온 중경과 승전의 기쁨을 다시 내전으로 몰고 가는데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이리하여 모택동과 장개석은 중경에서 회담을 열어 국공간의 쌍십협정을 체결하였다. 1945이다. 그러나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국공 양군은 동북지방의 전략 요지를 장악하는 데 힘을 쏟고 있었다. 미국은 마샬 장군을 트루만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에 파견하여 1945 국공의 내전을 중식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도록 중재하였고 이에 따라 정전체정이 성립되었다. 1940년. 그러나 1946년 봄에 만주지방에서 인표가 지휘하는 30만 명의 공산군이 국민정부군을 공격하자 사태가 급박해진 국민당 정부는 제6기 중전대회에서 공산당과의 정치협상을 파기하고 반공 결의를 가결하였다. 1963. 이에 대해 연안의 공산당은 청산투쟁을 추진하여 친일파, 악질지주를 처형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여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공산당의 기반은 농민을 주축으로 하였고 국민당은 봉건지주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공산당이 농촌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으로 유리하였다. 국공의 내전은 그 초반 1947-3까지는 국민당 정부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으나 만주 지방만은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던 공산군이 다연 우세하였다. 장개석의 총공격 명령이 내려지자 상해, 남경을 비롯한 중요 도시와 특히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던 내부의 연안 등 주요 도시가 국민당 수중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공산당군은 도시로부터의 후퇴 작전을 펴면서 이른바 모택동의 도시를 내어주고 농촌을 장악하는 게릴라 전법으로 맞섰다. 국민당군은 마치 청일전쟁 당시의 일본군이 도시와 철도 연변의 점적선을 장악한 형상이 되고 병참선이 길어지면서 병력이 서로 고리 청일전쟁이 분산되었다. 아니라 중일전쟁이요. 장개석 국민당 정부는 일본군이 항복한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먼저 중국 공산당이 만주를 접수하게 방치한 것이 가장 큰 실수라 하겠다. 중국 공산당은 러시아군의 만주 점령으로 일본군의 무장 해제로 접수한 무기를 고스란히 공산군에게 인도함으로써 공산군의 전열이 재정비되어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항복한 일본군 장병을 보호하여 일본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장개석 정부의 조치는 훌륭한 아량이었다. 그러나 중에 일본에 협력한 중국의 정치가는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왕객명은 이미 죽었지만 그를 이은 정부 요원은 왕계명이 모두 아니라 사형에 처하였다. 왕두명입니다. 이에 예. 겁을 먹은 친일적인 하급 관리들은 대부분 도망하여 이름을 바꾸고 공산당에 입대하여 공산군의 진두에서 농촌 지리의 어두운 국민당군의 진지 공격을 안내하여 나갔다. 이와 함께 국민정부의 관료와 군대가 고령화하였고 그 위에 기강이 문란한 것도 국민정부군의 패망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상간 벽지에서 오랫동안 공평한 생활을 하여 오던 국민당 정부의 고위 관료와 군지역답은 지금까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대도시에 임상하여 도시의 번화와 불을 만나게 되었다. 여기엔 관료와 군인들은 승진에 도취되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였다. 물론 이런 면에서는 공산당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다만 공산당은 연안시대부터 이미 정풍운동을 시작하였고 승진 이후에도 당과 군의 기강 확립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부패에 빠져들지 않았다. 국민당 정부과 관료의 부패에 실망한 대다수 국민들은 공산군의 진주를 환영하게 되었고 반대로 국민당 정부군엔 등을 돌렸다.
국공양당의 전세는 1947년 7월을 기하여 공산군족의 우세로 반전되었다. 즉, 인표가 지휘하는 동북야정군은 만주 지역을 석권하면서 이듬해 1948 4월엔 길림 목단에 주둔하고 있던 47만 명의 국민당군을 요동서방 예작전에서 궤별시키고 전만주를 완전하게 점령하였다. 여기에는 만주에 들어온 소련군의 원조가 큰 역할을 하였다. 이에 앞서 등소평, 유보성, 인표이 지휘하는 화북지역 야전군은 대별산맥을 장악하여 무안과 남창에 진격하였다. 1947-6 팽덕회가 이끄는 팔로군의 연하는 탈환하고 1948사라 다시 등소평, 진이이 지휘하는 야전군은 서주를 중심으로 한 회해 작전에서 중원지방을 점령한 후 마침내 1949년 1월의 평진 전투에서 북경과 천진을 공산군이 점령함으로써 화북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국민당 정부의 장개석 충룡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연합국의 원조를 호소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연합국은 국민당을 도와줄 형편이 못 되었다. 이에 장개석은 공산당에게 화의를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추가 페이지가 있으면 계속 전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대만 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국부천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이미지의 본문 텍스트를 그대로 전사하여 화면에 제시합니다. 각주 번호 기호는 제거하라는 기존 지침이 유지되므로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본래 대만은 정성공이 복건 지방에서 반청운동을 시작하였으나 세가 불리하자 대만으로 들어가 옌믹60일. 이 당시 대만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네덜란드 세력을 쫓아내고 반청운동의 근거지로 삼았다. 그러나 강희 때 눅비리 정성공이 죽자 그 아들 정경이 실권을 잡았으나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중국의 3번의 난이 일어나자 한때 정경춘과 연합하였다. 그러나 두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정경이 강희 20년 81일에 사망하자 청은 대만의 내분을 틈타 이를 정복하였다. 청은 대만을 평정한 후 그곳에 대만부를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시켜 통치하였다. 청일 전쟁의 패배로 청은 대만을 내어주기,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50여 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았다. 일제 치하에서 대만에서 여러 번 항일운동이 일어났으나 일제의 혹독한 탄압으로 좌절되었다.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대만은 해방되었고 국빈당 정부는 진위를 파견하여 대만을 접수하게 되니 대만인들은 국민당 정부군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군은 정복자로 행세하면서 대만을 압박하자 마침내 대만인들의 분노가 이28 사건으로 폭발하였다. 정부군은 이 운동의 지도자를 처형하고 대만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작살시. 국민당 정부는 중국 본토를 공산당에게 빼앗기고 패전병 50만 명과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200만의 피난민을 데리고 대만으로 철수하였다. 1949.81 4년에 걸친 국공의 내전은 끝나고 중국 본토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대만에는 국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현재 유엔을 비롯한 각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립하고 있는 미국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 외부의 침공을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고 있다. 대만으로 철수한 장개석은 정치적으로는 독재권을 행사하면서도 대륙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국민당 정부의 부패를 철저히 봉쇄시켜 대만인의 환심을 사게 되었다. 특히 근대적인 교육을 발전시키고 미국의 재정 지원으로 농촌의 부흥에 성공을 거두었다. 국민당 정부는 국제적으로 미국의 대북 봉쇄 정책으로 안전을 보장받고 사회와 경제적인 부흥을 달성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이 높아졌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만의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도 커가고 있으나 본토에서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필요하신 다른 페이지도 올려주시면 동일한 방식으로 전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국 인민 정치 협상이 정역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 인민 정치 협상의 공동 강령을 이제 공표했어요. 그게 예전에 하면 시험문에 나왔던 건데요.
그때 강조된 것이 뭐냐, 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이 신민주주의는 전쟁 중에 이제 모택동이 제시했던 그 방침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기 전에 가덕이 단계로서 뭐냐 신민주주의를 제시한 거야. 그래서 이 신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요소가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 요소와 자본주의 교집합,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신민주의 어떤 그 개념이 이 정국 중국 인민정치협상 공동강령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1949년 9월 북평의 인민정치협상에서 채택된 공동강령은 1954년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제정되기까지 임시헌법 역할을 했다. 그래서 중국 인민정치협상의 공동강령 성격 관련된 내용 있죠. 임시헌법 역할,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신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요소가 같이 플러스된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아니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자본주의 요소가 같이 그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넘어가는 가도기적 어떤 형태가 신민주주의 내용이고요. 모택동이 제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경제 구조는 경제, 협동종합 경제, 농민 및 수공업자와 개인 경제, 사적 자본주의 경제층 및 국가 자본주의 경제 5개 종류의 요소로 구성됐다. 기타 관료자본 모수, 국유화,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와 국제평화 옹호 등이 규정되었고요. 사회주의 건설을 확실히 명기한 1954년 헌법에 비해서 여기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전면 내걸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1954년에 그 당시 그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고 그때 임시 헌법을 공표했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정치헌법에서는 그러니까 그 임시헌법에서는 사회주의 적극적 내세웠지만 요건 내걸지 않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리하여 이제 1949년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부평에서 공산당, 민주당파, 민간단체, 인민해방군, 각 지구, 각 민족, 학교 단체 등 662명이 모인 인민정치협상회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기에서 임시헌법이라 할 수 있는 중화인민정치협상 공동강령. 주의할 것은 이건 공식헌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시헌법이 나타나니까 1954년에 정시헌법이 공포 이것도 엄밀한 정시헌법 아니고 약간 임시헌법적 성격이 있긴 있지만 하여튼 그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어떤 가독이 헌법 같은 역할을 했다. 공식헌법이 아니라 헌법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화인민정부 조직법 이런 것들을 제정했고요. 수도를 부평에서 정하고 부평을 정하고 수도를 경자에 붙여서 부평을 개명했고 국기를 오성홍기로 정할 결정했다.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 정치협상의 공동강령 내용하고 요거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모택동이 중화인민정부의 조수로 선출됐다. 그 오성홍기 여기 보시면 크게 5개 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이제 민족자본가, 그 다음에 그 민족자본가하고 또 하나가 뭐지? 갑자기 생각나네. 중소자본가. 그래서 각각의 자본가와 노동자 농민이 연합하는 공산당 중심으로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신민주주의 이론이 대변 그 개념이 반영된 거고 그리고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도 그 내용이 반영된 거죠.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정치협상 공동강령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뭐냐면 했던 조치들, 이런 조치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잠깐 한번 사료를 보면서 할게요.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사료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중국 인민정치협상 공동강령 내용이거든요. 그 국가의 성격, 신민주주의 이론에 따른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관료자본 몰수와 토지개혁인데 이 토지개혁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토지개혁법이 만들어져요. 이건 나중에 좀 뒤에 얘기하고 그다음 경제구조에서 보면 완전하게 자본주의 경제를 척결한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를 결합하는 신민주주의를 결합된 그 내용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읽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이에요. 제시된 이미지 자료에 언급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은 1949년 9월 29일에 채택되어 1954년 정식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신중국의 임시헌법 역할을 했던 핵심 사료입니다. 이미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가의 성격, 5대 경제구조, 대외 정책 등이 명시된 실제 강령의 핵심 조문 원문, 전문 해석본을 제시합니다. 사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1949, 9, 29 제1장 총강 제1조 국가의 성격 중화인민공화국은 신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 국가이다. 본국가는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 본주의를 반대하며 노동계급이 지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삼아 각 민주계급과 국내 각 민족을 단결시키는 인민민주독재를 실행한다.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주장하는 국가의 독립 및 영토 주권의 완전성을 수호하며 신민주주의의 정치, 경제, 문화를 건설한다. 제3조 관료자본 몰수 및 토지개혁 중화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중국 내에 가지고 있는 일체의 특권을 반드시 취소하며 관료자본을 몰수하여 인민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킨다. 또한 봉건적, 반봉건적 토지소유제도를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농민의 토지소유제도로 변화시키며 국가의 경제이익과 인민의 생활을 보호한다. 제4장 경제정책 제26조 5대 경제구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건설의 근본 방침은 공사의 이익을 모두 살피고 노사로자 양측의 이익을 주며 도농도농이 서로 돕고 내외가 교류하는 정책을 통해 생산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번영시키는 것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5가지 경제 성분은 다음과 같다. 1. 국영경제 2. 협동조합경제, 합작사경제 3. 농민 및 수공업자의 개인경제, 농민화 수공업 자적개체경제 4. 사적 자본주의 경제, 사인자 본주의 경제 5. 국가 자본주의 경제, 국가자 본주의 경제, 국가 주도하에 이 5종의 경제 성분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게 함으로써 전체 인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28조 국영경제의 지위 국영경제는 사회주의 성격을 띤 경제이며 전체 인민경제의 지도적 역량이고 국가가 인민경제를 지도하는 물질적 기초. 국가는 모든 기업 중 국가경제의 명맥을 쥐고 있는 부문을 통일적으로 경영한다. 제7장 외교정책 제54조 외교의 기본 원칙 중화인민공화국 외교정책의 원칙은 본국의 독립, 자유 및 영토 주권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국제적인 영구평화와 각국 인민 간의 우호 협력을 옹호하며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좀 볼 게 뭐냐면, 그 앞에 정역 공동감령에 있는 신민주주의 이동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 신민주주의 이동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해전쟁 도중에 그 누가 제청을 했냐면, 그 모택동이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강령에도 이제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 이게 예전에 찾았는데 이게 어딨나?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예. 어, 이게 어디다 뒀나? 내가 찾았는데. 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네. 예. 민주주의 이론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예.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이제 찾아서 이렇게 찾다가 있는데, 요거 외에도 이제 또 요 관련된, 아, 그 동양사 개동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동양사 개동에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 강령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비해 이제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정치 구조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 다음 주.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동시에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1장이 이제 그 민족주의하고 헌법기구 관련된 내용은 그냥 참고해 두시고 여기 관련된 민주주의 사상 관련된 내용들, 공동 관련 내용들 초점에 맞춰서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래는 첨부 이미지의 본문을 그대로 전사한 내용입니다. 요청하신 규칙에 따라 각주 번호 및 각주 기호는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1. 중국 공산주의와 모택동의 민족주의 사상.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중국의 정식 헌법은 5년 후인 1954년 9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었으므로 그동안의 5년간은 임시헌법에 의해 국가를 운영하였다. 즉, 중국 공산당은 1949년 9월 21일에 북경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여 여기에서 임시헌법과 같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제정하였다. 공동강령에 의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조직을 보면 국가 성격은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노동자 계급을 지도자로 한다. 노동동맹을 기초로 하여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실행한다.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그리고 관료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이와 함께 모택동을 주석, 주덕, 유속이, 고강과 국민당 혁명위원회의 송경영, 이첨심, 민주동맹의 장엽 등 6명을 부주석으로 하는 중앙정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주은래를 국무원 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자, 여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기구를 이제 설명을 좀 약간 하고 나서 좀 강조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정역 뒤에 1954년 신헌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도 그대로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여기에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어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0단위면 국회예요. 그래서 임기 4년 후 매번 1월 달에 이제 3월 달인가요? 3월 달에 소집이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정치협상회 있죠. 정치협상회와 같이 소집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보통 양회라고 하거든요. 양회 때 이제 중국 공산당의 어떤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인대는 이제 형식적인 기구고 실제로 뭐 그렇게 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 주석직 있죠. 주석지가 부주석을 이제 선출하는 그런 것들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국 인민 대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전국 공산당 대표대회가 있어요. 이건 따로예요. 그래서 전국 공산당 대표대회는 그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개최를 하면 요거는 한 5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200명 중앙위원회 100명의 이제 예비위원을 뽑아요. 이게 중앙위원회야. 그래서 실제 정치는 이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뭐 3차 뭐 오중전에 하면 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선발 그 5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회의 1차에서 5차까지 매년 얘들도 1년에 한 번씩 그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5차 3중 이전에 그러면 저 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뽑힌 그 뭐냐면 중앙위원회에서 그 했던 뭐 2차 대회 뭐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당의 최고 높은 사람은 당 총서기를 얘기해요. 예. 이게 있고 그리고 당 밑에 국가위원회 그 국방위원회 주석이 있어요. 당이 이제 군을 이제 지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국가 주석, 그 다음에 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총서기, 그 다음에 국가 그 위원회, 그 당군을 장악한 사람이 국방위원회 주석 이렇게 있는데 이 당 정군을 상권을 장악한 사람을 이제 중국의 실권제라고 하죠. 시진핑이 다 이걸 장악하고 있죠. 야,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 지방행정 조직 중에서 세개 직하시라고 돼 있는데 세개 직하시가 아니라 네개 직하시예요. 보통 북경, 그 다음에 텐징, 상해, 그 다음에 저쪽 그 천짓, 중경 이렇게 네개 직하시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있고요. 한번 봐 두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2.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기구. 1954년에 채택된 신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노동자의 계급이 지도하며 노동농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여 프롤레타리아 국가임을 분명히 하였다. 국가의 최고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며 임기 4년으로 매년 1회 소집된다. 전인대는 입법기관이면서 동시에 국가주석 및 부주석을 선출하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원 총리와閣僚를 임명할 수 있다. 전인대의 폐회 중에는 10명으로 구성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그 직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여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 상무위원회가 있는데, 이 상무위원회는 당 조직하고 좀 별개예요. 그냥 정부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요번에 장유사가 이제 체포됐잖아요. 그래서 장유사 체포되고 나서 그 사람 처벌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전인대 상무위원회 붙였는데, 전인대 상무위에서 이걸 죄가 없다 해갖고 이제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시진핑의 권력 누수 형상이 벌어지지 않냐 이런 이제 측정이 있는데, 전인대 상무위에는 앞에서 얘기한 중앙위원회, 당 중앙위원회 별개 조직이거든요. 예. 중국 공산당은 당과 정부, 군 등 3대 권력기구를 장악하고 중앙집권적 전체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당의 실권은 94명의 중앙위원이 장악하였으며 그 가운데 19명의 정의원과 6명의 후보위원, 토론엔 참가할 수 있으나 투표권이 없다로 구성된 정치국에 의해 운영되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전국 대표대, 그러니까 당 중앙 아니 중앙이 난다.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개최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중앙위원을 이제 뽑는데 여기 94명으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이제 초창기 때 94명이고 200명이에요. 중앙위원은. 그리고 100명의 예비위원이 있어. 예비위원.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합쳐서 중앙위원회가 있고 실제로 행정부 역할을 하죠. 근데 이들도 1년에 한 번씩만 만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제 또 만나서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행정 실무가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25명을 또 따로 뽑아서 정치국 위원회를 또 개최해요. 그리고 정치국 위원회를 또 뽑아서 7명 더 뽑아서 그 다음에 상무위원회를 만들고 그 7명 상무위원 중에 제일 수준이 높은 것이 총 당석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 시진핑이죠. 요 과정에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의해 국가 정책이 결정된다. 국가의 모든 활동은 당이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기관이 이를 집행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국가 주석이다. 전인대에서 선출된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며 군의 통수권을 장악하고 최고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국무원 총리를 지명하여 전인대에서 인준을 받는다. 정부기관에는 행정기관으로 국무원, 국무위원회, 군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있고 그 아래 여러 부서가 있다. 지방행정 조직을 보면 전국은지 비성, 삼직할시, 오자칙으로 나누었다. 필요하신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앙공산당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조직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그 앞에 이제 그 동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계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냐면 720페이지부터 해서 721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중국 공산당 근데 이건 아마 이제 중국 공산당 이제 초창기 때 내용인 것 같아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는 첨부 이미지의 본문을 그대로 전사한 내용이며 요청하신 규칙대로 각주 번호 기호는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위로는 중앙위원회, 아래로는 농촌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으로 나누어 구성된 조직적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이를 보면 가장 큰 공산당의 단위는 6개의 대구역으로 편성하였다. 즉, 동북구, 심양, 화북구, 북경, 화동구, 상해, 중남구, 안추, 무한, 서남구, 중경, 서북구, 서안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이 대구역 아래 22개의 성이 설치되었고 이곳에는 250개의 특별구위원회와 그 아래 다시 2200개의 현이 있으며 이곳에도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1958년에 전국적으로 약 2만 6천여의 인민공사위원회와 그 아래 촌, 공장, 학교 등의 100만 이상의 지부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철저하게 당의 지도 감독하에 놓여 있고
공산당의 정책을 말단 조직까지 침투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의 통치는 중국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중앙정부의 명령을 향촌에게까지 침투시켜 나갈 수가 있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전국을 당의 독재하에 두고 효과적인 인민의 지배를 위해 다시 각종 인민단체를 조직하여 공산당의 외곽단체로 활용하고 있다. 인민단체는 최고 지도부에 공산당 당원이 요직을 차지하고 일반 당원은 이들 상급 당원에 의해 통솔되었다. 인민단체는 대중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뇌하고 당의 목표를 선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모든 운동은 우발적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공산당의 치밀한 계획하에 당의 지령에 의해 동원된 것이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창설기에 보수적 관료와 지주계급, 국민당 관계자 및 친일 세력을 색출하고 이들을 숙청하며 인민으로부터 격리시켜 공산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들 인민단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였다. 네버나 다음 이미지도 올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아까 이제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신민주주의 이론 관련된 내용을 아까 이제 좀 얘기하다가 찾지 못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읽는 동안 찾았어요. 여기 이제 신민족주의 이론 관련된 내용 있죠. 마오쩌둥 그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게 언제 공표했냐면 마오쩌둥이 이제 그 총 40년에 공표했던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 중일전쟁 도중이죠. 그래서 이 그 이론은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 넘어가기 전에 그 가독이로서 어떤 그 국가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 넘어가기 가독이로서의 어떤 독재 발전 단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요소가 결합된 그 내용을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민주의 정치에 관련된 내용 여기 보면 그 당시 이제 중국이 건립하고자 하는 국가는 현재 이른바 민정이 아니라 구식의 평범한 자산계급 민주공화국도 아니며 소련식 프로레타리아 공화국도 아니다. 그러면서 쭉 내용 있는데 제3의 형태인 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래서 이거는 노동자 농민 외에도 이런 이제 자본가까지 이제 포함시키는 그런 여타 계급의 어떤 연합 독재 형태다. 이걸 신민주주의 이론이라고 해서 보고 신민주주의에 대한 정치 그러니까 그 정치에 대한 그 개념을 규정짓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6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신민주의 경제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론을 요소를 일부 수용해서 국가 중심의 어떤 통제권을 갖고 있겠다. 그래서 이 공화국은 대은행, 대공업, 그다음 대상을 구별하고 그다음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개인의 생계를 지배한 힘을 가진 기업은 국가가 경영하고 관리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절제자본, 삼민주의 절제자본의 구상이며 시민주의 공화국 경제의 주된 기초가 된다.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에서는 경자 유기전의 어떤 원칙에 채택하며 지주의 토지를 몰수해 토지가 없는 농민들이 분배한다. 그래서 봉건적 관계 청산을 명시했죠.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요소와 사회주의 요소가 결합된 그 형태가 이제 있다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 뭐 신민족주의 문화와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민족주의 문화, 뭐 과학적 문화, 대중적 문화 이러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공동 강령을 제시했다. 그래서 1954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게 점점 이제 신민족주의 이론이 이제 폐기되면서 사회주의 이론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부각돼요. 사회주의 국가라는 어떤 정체성이 강화되는데 왜냐하면 신민족주의 어떤 측면보다 사회주의 넘어간 게 그 계기가 됐던 게 이게 6.25 전쟁 때문에 6.25 전쟁 때 이제 이런 외부의 어떤 위협 속에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명확히 하자. 이걸 통해 구시점을 잡자 하면서 종전의 가독이 이뤘던 신민족주의 이론이 폐기되고 그리고 1954년에 그런 전국 인민대표대회 있죠. 개최하면서 이때 헌법이 만들어냈는데 이때 헌법에서도 사회주의가 내용이 명시되면서 이제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위원회, 인민정부위원회가 1차 회의 열고 인민정부 주석, 부주석, 그 다음에 위원들을 취임을 선언했다. 자, 중화인민정부위원회는 뭐냐면, 요건 앞에 이제 잠깐 설명했던 그 전국대표회의 있죠. 전인대. 전인대가 1954년에 이제 개최하기 전에 있었던 임시행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전인대가 이제 구성되고 그렇게 이제 한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그 전에 했던 임시행정부 같은 입법부 같은 그런 역할 했던 기구가 이제
그 중앙인민정부위원회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주율례가 이제 인민정부 정무위원 총리 겸 외교부장을 임명하여 인민혁명공사위원회 주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그다음 최고인민법원 원장, 그 다음에 최고경찰서 검찰장이 임명되면서 주요 정부기관이 구성됐다. 회의에서 이제 또한 전 세계 각국을 통해 공화국 중앙인민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를 인정해 외교관계 수립을 요청했는데, 이때 이제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면서 대만하고 국교를 맺은 나라는 수립 안 하겠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오랫동안은 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뭐냐면 중국의 정통정부가 아니라 한동안은 대만의 중화민국이 정통이었죠.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뭐냐면 정통이 됐는데 정통 정부가 되고 이사 3위 그 유엔의 이제 그 이사국 자리도 그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넘어갔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날 이제 천안문에 수많은 군중이 모인 가운데 그 중화인민공화국 수위 선포대 이게 10월 1일이에요. 건국절이죠. 중국에서는. 예. 그리고 앞에 이제 설명한 중화인민국기 공화국기 오송국기가 있고요. 자, 참고로 이제 중화민국은 청청백익기라고 하죠. 청청백익기. 예. 어. 자, 그다음에 그 뒤에부터 이제 뭐냐면 대만 정권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대만 정권. 근데 대만 정권에서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어. 지금까지 나오지도 않았고, 다만 이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2.18 사건인가? 요거는 약간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수능 기출에 나왔던 거거든요. 요게 좀 나올 것 같아.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냥 한번 그냥 훑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 어제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꼼짝을 못해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